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찾아오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참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참 큰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시절에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좋은 자연을 많이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번 이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로잔 운동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로잔 언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도 내가 어디에 가서 이제 로잔 운동에 대해서 좀 안다, 이해한다라고 충분히 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처음 들어보지? 왜 로잔 운동이 나한테는 이렇게 생소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마 초신자분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오랜 다닌 분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또 우리 로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됐지, 그 이전에는 사실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 로잔 운동이 한국 교회에 제대로 소개될 기회가 없었기 이제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로잔 운동이요, 1974년 이후에 바로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되긴 했지만 지난 50년 동안 이 로잔 운동 자체가 이렇게 우리 대중적인 한국 교계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요. 이번 이제 4차 로잔 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래도 교계 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평신도들께도 이 로잔 운동이 조금씩 이제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로잔 운동이 전혀 한국 교회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지난 50년 동안 로잔 운동의 어떤 가치와 정신들은 지속적으로 또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로잔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신학계라든지 선교단체 중심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4차 대회를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저의 이 로잔 운동 이해하기라는 고품격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주 수준 높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5번째 강의에서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로잔 운동이 어떤 영향들을 또 미쳐왔고 또 로잔 운동과 한국 교회는 어떤 관계들을 좀 맺어왔는지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로잔 운동을 이해하는 즐거운 여행을 같이 잘 떠나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이 로잔 운동이라는 것은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특히 이제 20세기 선교 운동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로잔 언약 강의를 통해서 이 로잔 운동이 추구하는 것은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 참여라고 하는 복음의 양날개, 두 가지를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펼쳐가려고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또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전도 또 세계 선교가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복음전도의 우선성, 또 3차 대회 때는 이제 궁극성, 복음전도의 우선성과 궁극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잔 운동이 일어난 배경들은요, 자, 신학적 자유주의의 도전 앞에서 이 복음과 복음 전도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WCC의 어떤 에큐메니칼한 선교 신학에 대항해서 복음주의권에서 이 로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하지만 또 그동안 진보적인 신학이나 에큐메니칼한 신학에서만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면 이제 이 로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앞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잔 운동의 이 중요한 가치들이 왜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는요. 자,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토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잔 운동이라는 것은 진보적인 신학이나
혹은 WCC에 대항해서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서구적인 상황에서 이 로잔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토대 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학적 자유주의의 흐름에 맞서서 복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로잔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경건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과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우리 한국에 파송된 미국과 영국과 또 호주와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은 주로 보수적인 복음주의에 속한 그런 신학교 출신들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교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진 비교적 건강한 신학을 가진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파송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성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복음 전도에 되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바로 이런 건강한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또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한국 교회도요, 1920년대에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1920년대 미국에서 현대주의 논쟁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과 또 진보적인 신학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갈등과 또 대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의 상황은 1930년대, 40년대에 일제의 어떤 강한 통치를 또 받았고, 또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제에 맞서서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와 대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또 신학교가 폐쇄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주로 보수적인 교단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토양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 교회는 이 사회 참여 이슈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우리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또 바로 이어지는 남북 분단과 6.25를 이제 거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이 극심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전쟁의 상흔이 한국 교회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한 300만 명 정도가 한국 전쟁에 의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상처가 깊은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인간을 해방하자라고 주장하는 그 진보 신학은 막수주의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들, 인간 해방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진보 신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50년대, 60년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교단 분열의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51년에는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 교단이 분열했고요. 또 53년에는 이제 교리 문제 때문에 예장과 기장이라는 것은 한신대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년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과 통합이 분열됐는데요. 바로 WCC 참여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사회 참여 이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유신 정권 시대였어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진보 진영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나 또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신학들을 토대로 이제 민주화를 강하게 요구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토양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진보 진영에서 요구하는 민주화의 요구도 사실 신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일화에 따르면 이 1차 로잔 대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이 로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 1차 로잔 대회에 참석한 한국 교회 대표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은 수용 가능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은 참 수용하기가 힘든 내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 로잔 운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 직후에 바로 어느 정도는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의 조종남 박사께서 이 로잔 운동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존 스토트, 이 로잔 언약의 이반자였던 존 스토트가 1975년에 로잔 언약 해설서를 출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였던 1976년에 조종남 박사가 이 로잔 언약 해설서를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해설과 질문이 이제 같이 있는 스터디북 형태의 책이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의 청년 대학부를 중심으로 좀 소개가 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책은 바로 절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잔 운동이 한국 교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로잔 대회를 선교에 관련된 대회나 행사로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또 아직은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로잔 운동의 영향은 한국 교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간접적인 영향인데요. 특별히 먼저 복음 전도의 어떤 중요성과 영향력은 초창기부터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줬어요. 특별히 1960년대 중반부터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은요, 당시 미국과 아시아에서 일어나던 그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영향을 크게 이제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66년에 휘튼 대회나 베를린 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그 대회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선교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의 흐름과 열기가 계속 이어져서 70년대에는 대규모 전도 집회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73년에는요, 로잔 대회의 중요한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였던 빌리 그레엄이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의 전도 집회에 1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350만 명이 참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집해서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1974년에는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대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자, 이것은 김중건 목사와 CCC의 주도로 이제 이루어진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미국에서 엑스플로 72가 열렸는데요. 그 대회를 모델로 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엑스플로 74가 이제 개최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은 1980년대에 한국 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요. 또 해외 선교가 확산되는 데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요. 1976년에는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22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선교사들. 예를 들면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디아스포라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선교사가 224명이고 근접 문화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11명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타 문화권 선교사는 24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3년 뒤인 1979년에는 93명으로 늘게 되었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점점점 한국에서 해외 파송 선교사가 더 많아져서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넘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바로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민족 복음화 운동, 그리고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의 로잔 운동의 정신과 가치들이 강하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년대에 이 복음화 운동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강한 영향은 이 로잔 운동의 영향 중에서도 다소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선교 열기가 한국교에 영향을 줬고 또 한국도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대를 이제 준비하면서 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로잔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 로잔을 다시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룹은 청년 대학생들이었어요. 자, 1980년대 한국의 상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1979년 10월 26일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서울의 봄이 찾아왔죠. 하지만 이내 곧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계엄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곧 제5공화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8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는 늘 항상 매일 최루탄 냄새가 일어나고 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공안부실로 끌려가는 그런 대학생들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았던 기독 대학생들은
학생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집에서는 너는 데모하지 마라. 우리가 나라의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데모의 현장에 나갈 수 없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회 참여나 어떤 그 민주화와 해방을 부르짖는 그런 기독 청년들과 함께 하기에는 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여전히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양심의 가책을, 또 그렇다고 뭔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에 돌파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로잔 언약이었어요. 자,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요, 19세기 말에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제 신칼빈주의 사상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중요한 정신으로 삼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내세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만물의 주재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에요. 자, 그리고 로잔 언약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복음의 양날기다. 그러면서 뭔가 이 두 가지 이 내용은 우리 보수적인 기독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로잔 언약이 당시의 기독 청년들에게 강한 인사이트를 이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1980년대 중반에는 몇 개의 이제 단체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1984년에 기독교 학문 연구회가 창설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1984년에 한국 헨리 조지 협회가 만들어지고요. 1986년에 기독교 문화연구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문 연구회, 이 기학연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대학생 또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문과 우리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었어요. 자, 그리고 한국 헨리 조지 협회는 헨리 조지라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고요. 토지세에 대한 어떤 개혁을 주장했던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한국에 좀 접목시키고 적용하려고 하는 단체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연구원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민들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젊은 기독 청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공정선거 감시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복음주의 청년 학생 협의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이제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987년에 직선제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민주화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양김의 분열로 민주화가 이제 미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급진적인 그룹은 1987년 이후에 해체의 길을 걷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독교 문화 연구회는 보다 급진적인 이제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그룹들은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온건한 방식으로는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이룰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해체의 수순을 걸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1987년 이후에 보다 온건했던 그룹들을 중심으로요. 몇 가지 또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1987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989년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윤실이나 경실련은요, 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은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기독 법률가 모임도 이 기윤실에 활동했던 법률가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윤실에 있었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에 좋은 교사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회 참여적인 복음주의자들의 본격적인 시민운동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언제냐면 바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자, 그래서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나 민중신학이나 폭력 혁명론에는 반대하면서도 체제 내에서 합법적인 개혁을 이제 추구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회 참여의 어떤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로잔 언약의 사회 참여 정신에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정당성을 이제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1980년대에 진보적인 어떤 복음주의 청년들만이 이 또 로잔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70년대에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로잔 운동의 정신이 민족 복음화로 연결되었듯이 80년대, 90년대에도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특별히 8, 90년대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대한 강조점이 더 한국 교회 전체로 또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70년대 민족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요. 그 한국 교회의 성장의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청년 선교 단체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80년대 초반에 대학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학 정원이 10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선교단체로 많이 이제 모이게 돼서 청년 선교단체들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IBF나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또 조이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고요. 또 이런 선교단체의 성장은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이제 미치게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자훈련이나 또 소그룹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이 이 선교단체에서 시작됐지만 또 한국교회에 소개되어서 또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특별히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헌신들이 대학 선교단체 안에서 시작이 되고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은요. 1988년에 선교 한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은요. SVM 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 SVM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우리나라에 이제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SVM 운동의 정신을 본받아서 해외 선교에 우리가 매진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선교 한국이 198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 한국은 매 2년마다 이제 대회가 개최되었고요. 매 대회마다 3, 4천 명이 참석하는 아주 큰 대회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 한국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장기 선교사가 헌신이 급증하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들은 168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등록된 장기 선교사는 22,204명이다. 그래서 또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잔 운동 자체만 놓고 보면요, 이 로잔 운동은 1989년 2차 마닐라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 90년대에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1989년 이 마닐라 대회에 오순절 계통과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함께 이제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마닐라 대회의 중요한 이슈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AD 2000 운동, 우리가 2000년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AD 2000 운동 마닐라 대회의 결과로 일어났고요. 또 영적 전쟁과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주제, 또 성령의 사역, 또 평신도 선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 마닐라 대회를 통해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닐라 대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개념이 소개가 됐고요. 또 여러분 1040장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우리 많은 또 미전도 종족이 몰려 있다는 그 개념이 한국 교회에도 소개가 됐어요. 자, 그리고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업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평신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또 소개가 됐고요. 종족 임향과 같은 개념들도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로잔 운동 자체는요, AD 2000 운동 이후에 로잔 안에서 이제 이 운동이 논쟁적인 이슈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업 중심, 그리고 과연 2000년까지 세계 선교를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다소 인위적이다.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이 로잔 운동의 리더십이 미국이었는데 이것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닐라 대회 이후에 2004년 파타야 포럼 때까지 이 로잔 운동은 다소 조금 많이 활력을 이제 잃은 상태로 90년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이제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프타운 대회에 한국교회가 참여하면서 비로소 교계에도 이 로잔 운동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이 케이프타운 대회에 국내외에서 선발한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아시아의 주제로 고통받는 교회와 종교의 자유라는 그 세션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는 저녁마다 대륙별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는데요. 바로 첫날 저녁이 아시아의 주제, 고통받는 교회와 종교의 자유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션에서 한국 로잔위원회가 추천한 탈북 여고생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삶과 탈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이제 간증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이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해서 박수로 탈북 여고생의 간증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의 실상을 알리게 되었고요. 또 이어져서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과 선교 동원에 관련한 그런 영상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 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는지를 전 세계 교회 앞에서 이제 알리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이 3차 대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 안에도 비로소 로잔 대회와 로잔 운동이 소개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고요. 또 이후에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로잔 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의 저변을 확대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또 신학교마다 로잔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교수님들이 로잔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로잔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을 넘어오면서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로잔 운동과 한국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까지 정리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교회의 로잔이 직접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이 로잔 운동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로잔 운동에서 이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정신은 한국교회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전도의 열정이 우리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로잔 운동의 대위임령, 또 선교 사명의 중요성은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적인 어떤 개념과 이슈들이 또 한국 교회에도 소개가 되고, 선교학을 통해서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이제는 한국 교회도 선교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로잔 운동의 사회 참여도 또 진보적 복음주의, 특별히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독 시민사회 운동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80년대 이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또 로잔 언약을 그들이 다시 읽고, 그러면서 복음 전도와 내세에 치우쳐진 한국 교회의 어떤 외연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독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요. 어떤 그 정신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로잔 정신을 기초로 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개혁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그룹이 너무나 이제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잔 운동의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각기 다른 그룹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각 영향을 미쳤지만, 이 그룹이 또 한편으로는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은 그것만, 또 사회적 책임 의식을 주장하는 그룹은 또 그것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는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붙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내년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다시 로잔 운동이 소개가 되고 또 저변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로잔 운동이 제대로 소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잔 언약을 읽으면서 50년 전에 이 로잔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 의무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이 또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복음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로잔 정신이 제대로 소개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와 이 사회적 참여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고 수용해서
보다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이 로잔 운동은요,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는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로잔 운동을 잘 소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는 이 이분법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024년 서울 로잔 대회 개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2024년 서울 로잔 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계속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퀴즈를 또 풀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4년 1차 로잔 대회 직후 로잔 언약 해설서가 번역되는 등 로잔 운동에 대해서 바로 소개되기는 했으나 로잔 운동은 한국 교회 안에 저변을 넓히지는 못했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죠. 그래서 우리 서울신대 조정남 박사가 이 로잔 언약 해설서도 번역 출간했지만 로잔 운동이 하나의 그냥 선교 운동 정도로만 여겨져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소개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족 복음화 운동은 로잔 운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다. 예,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죠. 예. 자, 민족 복음화 운동은 6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던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로잔 운동보다 앞선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 세계 복음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은 맞고요. 또 그 이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은 로잔 운동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죠. 자, 3번 80년대 대학가에는 민주화 운동 등 사회 참여의 열기가 뜨거웠고 이에 갈증을 느낀 기독 청년들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로잔 언약이 소개되었다. 예,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기독 청년들이 데모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교회 안에 있자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 나라 사상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 로잔 언약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87년 민주화 이후 온건한 그룹이었던 시민사회운동 그룹은 쇠퇴하고 급진적 그룹만 남아서 복음주의 운동의 정체성이 변질되었다. 예,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죠. 예,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실망한 급진적인 그룹은 쇠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온건했던 그룹은 그 이후에 시민사회운동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오고 있죠. 자, 89년 2차 마닐라 대회 이후에 한국교회의 미전도 종족, 14십창, 평신도 선교, 종족 입양 등의 개념이 소개되고 특별히 선교 한국을 통해서 장기 헌신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죠. 예, 그래서 이런 선교적 개념들이 한국교회에 소개됐고 특별히 선교 한국 1988년 SVM 운동, 학생 자원자 운동의 100주년 기념으로 설립이 된 이 선교 한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계 안에 로잔 운동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많이 확대되었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예, 그래서 로잔 위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도 또 로잔 운동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이 확대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로잔 운동과 한국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선교 운동과 또 기도 운동의 관계에 대한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